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 27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약 13개월 만의 일인데요. 오늘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내용, 그리고 양측의 휴전이 불러온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안에 승인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번 휴전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휴전안의 경우에는 좀 배경을 모르고서 보면은 약간 납득이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단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철수를 하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인 이제 리타니강 북쪽, 그러니까 국경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군대를 물려라,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철수 과정을 감시를 하고 양군의 재충돌을 막기 위해서 UN 평화유지군과 레바논군이 이 지역에 주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을 하는데 정작 이제 전쟁터가 된 건 레바논 땅이었고, 근데 레바논 정부군은 유엔과 함께 이걸 중재를 한다는 게 사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헤즈볼라라는 조직의 성격이 워낙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종교 조직이기도 하고, 또 레바논 연정의 주축인 정당이기도 하고, 또 산하에 이제 많은 사병 조직을 거느린 이제 군대 조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과 교전은 레바논 정부가 한 게 아니라 헤즈볼라에서 한 거라고 지금 레바논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심지어 남부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교전이 나고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도인 베이루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규모 축제까지 열리면서 남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레바논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레바논 정부가 이제 미국이 휴전 중재안을 냈을 때 결국 이거를 헤즈볼라에 강요를 하게 된 시점도 이스라엘이 수도인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였죠. 결국에는 이제 헤즈볼라 쪽에 왜 관계없는 우리까지 전쟁에 끼어들게 만드냐. 그래서 레바논 정계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굉장히 커졌고, 또 이제 헤즈볼라는 주요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서 대부분 폭사가 되면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재건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이번 휴전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휴전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용을 좀 보니까 어쨌든 60일간의 한시적인 휴전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기사를 또 보니까 휴전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불과 휴전안을 체결한 지 3일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앞으로 남은 60일을 정말 서로 도발하지 않고 휴전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저는 사실 반신반의 되거든요. 3일 만에도 벌써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기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런 휴전안을 본 다른 국제사회나 어떤 서로 양측 간의 관계나 뭐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일단 환영은 했는데 처음부터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서로 휴전안 서로 어겼다고 하면서 지금 간간히 공습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일단 이번 60일 휴전안 기간 동안에는 양쪽 모두 대규모 전면전은 이제 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헤즈볼라는 일단 거의 붕괴된 조직을 재건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선 부대들도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레바논 정부랑 야당들의 공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입지도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는 꽤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정부도 전쟁이 지금 1년 넘어서 장기화가 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네타냐후 정권 내에서 검찰 조사 위기가 지금 스캔들이 발발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진 중 한 명이 해외 언론에 이제 기밀 사실을 넘겼다. 이런 의혹이 터지면서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는 정권 교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이끄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양쪽이 모두 휴전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정세가 지금 꽤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 헤즈볼라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면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중동 지역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무장 조직 세력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면은 여기에 지원을 받던 또 다른 조직이 무너지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헤즈볼라가 이제 이란, 러시아와 함께 지원을 하던 시리아 정부군의 경우에 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한 곳이 지금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반군한테 제2의 도시인 알레포를 뺏긴 상황이 됐어요. 네. 가까스로 지금까지는 시리아 내전이 이제 10년 넘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무력으로 이제 반군을 찍어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내전이 다시 반군의 입지가 커지면서 이제 고개를 들게 된 거죠. 중동 정세는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2014년 시리아 내전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될 당시에 반정부 군사 조직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 이슬람 국가, IS라고 부르는 그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결국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전역에 걸쳐서 또 대규모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연합해서 토벌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시리아 반군이 또다시 이제 주요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시리아 반군은 이제 조직 숫자만 한 큰 단체들만 합쳐도 500개가 넘는 지금 연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는 IS와 같은 정말 희한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도 많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중동 내 동맹국들도 지금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친 강화를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IS 같은 조직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엔 모든 중동 국가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장 미국하고 추진을 하고 있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보다 수준이 낮은 군사 조약으로 격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당장 전쟁을 멈춰야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독립을 시켜라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 이제 혹은 이제 동맹 관계도 이제 우리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중동 주요 파트너 국가들인 이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아랍연맹 국가들도 미국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란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 역할을 또 러시아가 맡고 있죠. 그럼 결국 이렇게 판이 엎어지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될 경우에 미국 정부가 이 역학 관계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랑 중동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네. 왜 다르냐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제 아예 중동 석유나 여기서 완전히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에너지 부문에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좀 입장이 완전 달라요. 이쪽은 이제 유가를 당장 낮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가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서 전기 사용료를 줄여야만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맹렬하게 공격한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중산층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임기 중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마무리를 지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니까 식료품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동에서 전쟁을 멈춰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중동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구 전략만 펴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동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랑 어느 정도 이런 산유국들하고 에너지 정책이 손발이 맞아야만 이 저가 정책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중동 지역 안정은 굉장히 우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전쟁을 일단 다 마무리를 지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제 다시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되살리려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안고 가려면은 이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의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다 보니까 일단은 휴전안을 받아들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후에 새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군사 지원을 더 받아내려고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 행정부의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향후 뭐 전략이라든지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중동 지역과의 관계를 가져갈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얘기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죠. 이제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자 지구 쪽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헤즈볼라에 이어서 휴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가자지구도 지금 휴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즈볼라랑 일단 60일 휴전이 성사가 됐다 보니까 이쪽도 원래 지금 이집트에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또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죠. 30일 이내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타냐후 정부도 이 휴전 협상을 테이블을 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가자지구 현재 상황은 사실상 거의 육산전은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죠. 하마스는 대부분 이제 양명 높은 지하 터널에 들어가서 이제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거의 뭐 서울 지하철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사실은 정리를 하려면은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장기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서 들어온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상 지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 지금 주요 도심지 지하에서 버티고 있는 하마스군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봉쇄 작전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도 여기서 또 이제 땅굴에서 계속 장기 항전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휴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헤즈볼라랑 좀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는 게 이스라엘인 인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마스 측은 이 인질들을 최대한 자기네들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인질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아예 너네랑 협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스라엘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쪽에서 둘 다 휴전안을 만들 것으로 지금 시점의 문제지 결국엔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렇게 휴전과 현재 전쟁 상황에서 좀 짚어봤고 이제 향후 트럼프 2기 집권부의 어떤 행보에 네.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 여기서 살짝 이제 조금 시각을 틀어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게 방산주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휴전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방산주 섹터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현대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가자지구도 휴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방산주 섹터가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더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산주 섹터 하락과 관련해서 이 전쟁 관련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특히 우리나라 방산주 섹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왔죠, 지금까지. 네.
이 전쟁이 두 개가 동시에 발발을 한 데다가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방산 수요가 한국으로 많이 쏠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대장주 상황이니까 이곳의 경우만 봐도 연초만 해도 12만 원, 13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한 4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결국에는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신호가 보이자마자 결국엔 조정 국면이 올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끌어올렸던 거는 이 두 개의 전쟁과 함께 결국에는 재래식 무기와 포탄을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자유진영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지금 결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미국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무기 수요도 지금 엄청나죠. 많이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내수 수출 모두 지금 방산 생산 시설은 거의 풀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생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지역은 또 재래식 군대를 냉전 종식 이후에 거의 다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탱크도 뭐 없는 거죠. 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비도 잘 안 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거기다가 유럽이 원래 유명한 총기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대량 생산 시설들은 대부분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지금 대부분 수출 물량을 제조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부 수요가 나왔다고 해도 그럼 다른 계약들을 철회를 하고 그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또 미국 이외에 초대형 방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은 어디였냐?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기를 수입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적성 국가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그런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방산업체를 갖고 있고 또 냉전 기간이 또 70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굉장히 많이 쌓아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었죠. 방산주 섹터 부분이 이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휴전을 한다고 이제 상정을 했을 때 휴전을 할 경우는 오히려 더 군비가 되게 증강되고 무기도 말씀 주신 대로 계속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내다봤을 때는 방산주가 좀 더 긍정적인 뭐 이렇게 신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때요? 네, 방산주도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은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기준을 또 높이려 들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트럼프 1기 집권기 때 이제 각국에 요구를 했던 거는 GDP 대비 2%대였어요. 이게 2%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2%, 3%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GDP 대비로 따지면은 2%, 3%면은 거의 이제 복지나 아니면 다른 사회 정책 쪽에 쓰는 비용을 다 군비로 전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건 실제로는. 근데 이제는 3%까지 올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지금 3%를 유지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뭐 러시아나 중국, 동유럽 국가들 이 정도 분쟁적 국가들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GDP 대비 3% 기준이 이 나라가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냐 아니면은 이제 평화로운 국가냐 그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나라들한테 미국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라. 그 이야기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무기를 갑작스럽게 사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 국가들 이제 뭐 이스라엘이든 사우디든 이런 나라에 수출하는 것과 함께 자기네 내부 수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뭐 중국 대비라든지 러시아 대비로 국방부에서 상당히 많은 주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충당하는데도 자기네 생산 시설이 벅찬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미국에서 사오려면은 뭐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사이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다음에 어느 나라가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이제 기존에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고 있었던 여러 재래식 전력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이제 휴전 모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무장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알 수가 없고 이 휴전이라는 게 대단히 불안한 휴전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모든 갈등 관계를 한 번에 해결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지 꺾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한반도식 휴전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이거를 뭐 거부한다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나 이제 나토랑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 방향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휴전선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휴전선 유지에는 막대한 방위 전력이 필요하게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방위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이제 지상군도 대규모로 주둔을 시켜야 되고 그 대포도 다 깔아놔야 되고 지뢰밭도 만들어야 되고 철책선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원래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산 기업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소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합작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방산업체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분이 반씩 섞여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 기업이 이제 자회사 성격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양국 기업이 동시에 소유한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쟁이 나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이 방산 수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업이 당장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재건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난 다음에는 바로 한국에서 더 많은 무기 수입을 절실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군사 지원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방위 사업 수요를 충당을 하려면은 외국에서 막대한 양의 무기를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연계돼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생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공장이 진출할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수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유럽 지역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향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향후 이제 방산주 전망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현우 기자님이 쭉 살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방산주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 지금부터 더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남은 한 달도 저희 월드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내년 상황을 좀 잘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